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근교 한양반가의 중간집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마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지요. 20해 동안대를 잊지 못해 홀대봤던 며느리가 마침내 아이를 낳았으나 그것은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딸 따위로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없다. 당장 나가거라.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핏물이 채 마르지 않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내몰린 그녀의 등 뒤에서 중간집의 문이 쾅 하고 닫혔지요. 그날 밤 가문의 혈통을 목숨보다 중시하던 엄격한 종법 사회에서 한 여인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연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20해가 흘렀지요. 한때는 맑은 옥굿을 같다는 칭찬을 들었던 그녀였으나 이제 그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온화한 성품 덕에 첫 해에는 시댁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20해가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옥연은 속이 깊었고 인내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아무 말 없이 견뎌냈지요. 그러나 이제 갓난 딸을 품에 안고 눈보라 속에 서 있는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옥연이 시집온 집안은 대대로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던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도 이제는 기울어가고 있었지요. 병약한 남편 이서방은 1년의 반은 병석에 누워 지냈고 냉정한 시어머니 박씨는 날로 매서워져 갔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 며느리가 감히 이 집에서 무슨 낯으로 밥을 먹는가. 박씨의 질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옥연을 유일하게 위로해 준 이는 중간집에서 오래 일해온 노비 할미뿐이었지요. 할미는 조용히 옥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하늘이 아실 것입니다. 마님의 착한 마음을 말이지요. 그러나 하늘은 아직 대답이 없었고 시댁에 냉기는 날로 매서워져만 갔습니다. 옥연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우물로 가 찬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수라를 차렸지요. 낮에는 끝없는 바느질로 하루를 보냈고 밤에는 병든 남편의 약을 다렸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시어머니 박씨의 노골적인 눈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안채를 지나갈 때도 그 차가운 시선은 옥연의 등을 찔렀지요. 매년 정월이 되면 시댁에서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 무당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요. 이 집에는 피로 맺힌 업이 있습니다. 원한이 서려 있어 대가 끊어지려 하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무당의 말을 듣고는 옥연을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마치 모든 불행이 옥연 탓인 양 말이지요. 옥연은 이를 악물고 견뎠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40을 바라보던 옥연이 마침내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 박씨도 오랜만에 웃는 얼굴을 보였고 병든 남편도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다리던 그날 옥연이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산모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집안은 침묵에 잠겼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갔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은 대를 잇지 못한다. 그 한마디에 옥연의 모든 기쁨은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20해를 기다려 얻은 아이였건만 그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축복은 저주로 바뀌었지요.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박씨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옥연아,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아이를 버리고 이 집에 남든지,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든지. 옥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가태산한 몸이라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처지였지요. 마마님, 제발 선택하거라. 해가 지기 전에. 옥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지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옥연은 결심했습니다. 딸을 품고 중간집을 나서기로 말이지요. 병든 남편은 방문 밖에 서 있었으나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으로 아내를 배신한 것이었지요. 옥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중간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옥연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산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몸이라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요. 품속의 아이는 추위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견뎌라. 옥연은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려. 눈보라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떠돌이 무녀였지요. 무녀는 옥연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이 아이로구나. 이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왔지. 옥연은 경계의 눈빛을 보였지만 무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이 아이와 인연이 있는 자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오. 그 순간 옥연은 알 수 없는 운명의 끈이 이 무녀와 자신을 그리고 딸을 묶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이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이지요. 무녀는 옥연을 산 아래 작은 산사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움막이 있소. 움막은 비좁고 허름했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녀는 약초를 끓여 옥연에게 먹였고 아이에게 따뜻한 천을 덮어주었지요. 이름은 무엇이오? 옥연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옥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습니다. 무녀는 조용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인연을 타고났소. 언젠가 알게 될 것이오. 그날부터 옥연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림과 한겨울의 추위는 모정을 시험했지요. 하지만 옥연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온순했던 양반집 며느리는 사라지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어미로 변해갔습니다. 약한 자도 지킬 것이 생기면 강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옥연은 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딸이 태어난 바로 그날 시댁의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을 아시오? 옥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신주가 저절로 쓰러졌다 하오. 제사를 지내려 했으나 촛불이 아무리 붙여도 꺼졌다지요. 무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딸은 화가 아니오. 딸은 거울이오. 이 집안의 쌓인 업을 비추는 거울 말이오. 옥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이 매년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피리로 맺힌 업이 있다. 그날부터 옥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 텄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버려진 딸이 아니라 시댁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열쇠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옥연은 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의 업을 밝혀내겠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겠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아이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밤마다 중간집을 그렸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집의 모양을 그리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요. 어둡다.
춥다. 아프아. 옥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중간집에 앉 채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뒷방을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얘야, 어떻게 그걸 아느냐? 아이는 맑은 눈으로 옥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그곳에 누가 누워 있어요. 아주 슬프게. 옥연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저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명 말이지요. 옥연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그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밤하늘의 달만이 옥연의 고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시댁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님을 찾는 자들이 산 아래 마을에 왔다 하오. 무녀가 급히 달려와 전했습니다. 옥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아이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집안에 또 불길한 일이 생겼나 보오. 당신의 딸 때문이라고 떠들고 있다 하오. 옥연은 재빨리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신분을 감춰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옥연이 아니오. 그저 산 아래 사는 과부일 뿐이오. 무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설아라 부르겠소. 하지만 숨어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아가 갑자기 열병을 앓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이가 죽어가오. 옥연은 필사적으로 약초를 구했고 밤새 아이의 이마를 시켰습니다.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세운 끝에 설아는 간신히 열을 내렸습니다. 옥연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아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설아의 열병이 가라앉은 어느 날, 무녀가 옥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옥연, 당신이 시집가기 전 그 집에는 다른 며느리가 있었소. 옥연은 놀란 눈으로 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며느리도 당신처럼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을 받았지요. 그러다 어느 겨울날 갑자기 사라졌소. 사라졌다니요? 죽은 것이오. 뒷방에 갇혀서 굶어 죽었다 하오. 무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며느리는 죽기 전 독한 맹세를 했다 하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집안은 결코 대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이오. 옥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당이 매년 말하던 피로 맺힌 업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오? 그렇소. 반복되는 악업의 고리여. 당신도 그 고리의 일부였던 것이오. 옥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소. 침묵은 악을 키울 뿐이오. 그날 밤 옥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순함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옥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해 동안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구박을 받아도 멸시를 당해도 그저 참고 견뎠지요.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악을 키우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그리고 그 전 며느리를 외면했던 모든 이들의 침묵이 이 비극을 만든 것이지요. 무녀님. 옥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이 집안이 저지른 죄를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 며느리의 원한을 밝히겠습니다. 무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되었소? 그 길은 험난할 것이오. 각오되었습니다. 설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연은 변했습니다. 온순했던 양반 집 며느리는 사라지고 냉정하고 결연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지요.
복수는 칼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옥연은 그 진실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이 되던 어느 날 무녀가 옥연을 불렀습니다. 옥연, 당신의 딸 설화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옥연은 긴장한 얼굴로 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는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오. 무녀는 심호흡을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설화는 과거에 억울하게 죽은 그 며느리의 환생이오. 옥연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업을 끊기 위해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오. 진실을 밝히고 원한을 풀고 악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말이지요. 무녀는 설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중간집을 기억하는 것이오. 그곳의 어두운 뒷방을 추위와 굶주림을 말이오. 옥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사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소. 하지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어미인 당신뿐이오. 설화는 아직 어리니까. 옥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설화가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한여름이 되자 시댁의 추격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마님, 이제 더는 숨을 수 없소.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소. 무녀의 경고가 있던 그날 밤, 마침내 시댁의 사람들이 움막까지 찾아왔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옥연이냐? 시어머니 박 씨가 보낸 하인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내놓아라.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해가고 있다. 옥연은 설화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빼앗길 위기였지요. 하인들은 움막을 에워쌌고 옥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맞설 것인가. 설화는 어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로 옥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어린 목소리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의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옥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옥연은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녀님, 나는 중간집으로 돌아가겠소. 무녀는 놀란 눈으로 옥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쳤소? 돌아가면 당신과 아이가 위험하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옥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근방의 마을 사람들, 과거 그 며느리를 알던 노비들, 모든 증언을 모아 관가로 갈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설화가 왜 태어났는지,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무녀는 잠시 망설이다 옥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겠소. 증인이 필요할 테니까. 옥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설화를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닌 맞서 싸우기 위한 발걸음이었지요. 옥연이 중간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대청에 앉아 차갑게 옥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히 다시 이 집 문턱을 넘다니 내가 무슨 낯으로. 옥연은 꿋꿋이 서서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진실? 내가 무슨 진실을 안다고. 박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옥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여인이 뒷방에 갇혀 굶어 죽었다는 것도 압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헛소리 마라. 내가 무슨 근거로. 바로 그때 무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증인이오. 그때 나는 그 집의 뒷곁에 숨어 있었소.
며느리가 구원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비 할미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때 마마님께서 뒷방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이미 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짜고 거짓 고변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가에서 보낸 관리가 도착한 것이지요. 박 씨 부인 고변이 접수되었소. 함께 관하로 가시지요. 옥연은 설화를 안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옥연을 독한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인들에 둘러싸인 채 끌려가는 박 씨의 뒷모습을 보며 옥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화는 어미의 품에서 조용히 중간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린 눈에는 슬픔과 해방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관아에서의 신문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중간집 뒷곁에서 파낸 뼈조각이었지요. 이것은 사람의 뼈요. 관리가 외쳤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랬소.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첫 번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집안의 수치라 여겨 뒷방에 가뒀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방치했지요. 그렇게 며느리는 굶어 죽었고 박 씨는 그 시신을 몰래 뒷곁에 묻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였소.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었소. 박 씨의 외침에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라니,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명예를 말하는가. 무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저주를 받은 것이요. 그 며느리의 원한이 이 집에 서려 있었던 것이지요. 관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살인죄로 유배형에 처하고 이 집안의 재산은 몰수하노라. 중간집은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무당의 예언대로 피로 맺힌 업은 마침내 그 대가를 치른 것이었지요. 옥연은 설화를 안고 중간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집과의 인연도 끝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옥연과 설화는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옥연의 용기를 치하하며 억울하게 죽은 첫 번째 며느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화에게도 정식으로 호적을 올려주었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다. 옥연은 설화를 안고 웃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설화도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설화의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뒷방을 그리지도 중얼거리지도 않았지요. 무녀는 그들과 작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업은 끝났소. 설화는 제 사명을 다했고 이제는 평범한 아이로 살 것이오. 옥연은 무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이것은 모두 당신의 용기가 이룬 것이오. 옥연과 설화는 남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오직 두 사람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다음 해에 봄이 왔습니다. 옥연과 설화는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옥연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고 설화는 마을 아이들과 뛰어놀았지요. 어느 날 옥연은 설화를 데리고 옛 중간집 터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뒤뜰에는 하얀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꽃 좀 보세요. 설화가 손가락으로 매화를 가리켰습니다. 예쁘지요? 옥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매화는 억울하게 죽어간 첫 번째 며느리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피워낸 꽃처럼 말이지요. 설아야, 네, 어머니. 세상에는 숨겨진 진실이 많단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옥연은 딸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피는 숨길 수 있어도 업은 숨길 수 없단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은 하늘로 흩날리며 사라졌지요. 마치 원한도 슬픔도 모든 것이 정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옥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옥연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딸 설아에게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옥연과 설아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